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한국갤럽이 물었습니다. 응답자들 중 18%는 좋아진다. 56%는 나빠진다고 응답. 나빠진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년 여러분 가정, 귀대개 살림살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역시 좋아진다가 15%, 나빠진다가 32%로 살림살이가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많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응답자들을 정치 성향별로 나눠보니까 중도나 진보들은 전체 의견보다 더 비관적인 반면에 보수만 그래도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게 상대적으로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자신의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보수 응답자들은 23%, 나빠질 것이다 20%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따지면 유일하게 본인들 살림살이 그나마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 소망만 그런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조사 결과로만 보면 앞으로 점심 저녁 밥값, 술값 낼 때는 가장 보수적인 분들이 내는 걸로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유일한 집단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나마 좀 공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정치본색 진행을 맡은 최경영입니다. 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핫한 정치권 상황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지난 주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오늘 아침 어떤 언론들은 그냥 아예 못을 박았더라고요.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은 언론도 있고. 못을 박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이제 국회의원 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최종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방식이 될 텐데 글쎄요, 뭐 오늘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뭐 쇄신하라겠더니 쇄신과는 거리가 먼 비대위 인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두 번째 저는 얼른 드는 생각이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비대위인가. 윤석열 친위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왜 이게 비대위인가 친위대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밭 해가지고 한 2주 전인가 혁신위원장 이준석, 비대위원장 한동훈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찌라시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혁신위원장은 이준석이 안 되는 것 같고 비대위원장은 일단 한동훈이 된다면 이게 국민의힘의 어쩔 수 없는 카드인 것 같습니까? 어쩔 수 없는 고육주책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맥락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똑같은 정치적인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맥락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무슨 맥락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는 게 뭘 위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확정적인 것처럼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에 이제 여론은 좀 이제 갈리고 있는 듯한 분위기는 있거든요. 지금 과거 이전까지 당 주류였던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는 지금 뭐 답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분위기를 쭉 몰고 가고 있지만 좀 비주류 내지는 수도권에 가까운 분들은 그거 좀 위험한 선택지다. 근데 위험한 선택지다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지금 대통령하고 먼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 사람 얘기를 막 하는 그런 국면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맥락이 중요하다고 드린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당의 혁신의 어떤 의미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이 되려면은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어떤 제대로 갈 길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앞으로는 뭔가 이제 당이 할 말을 하는 그런 관계로서 당이 거듭나는 어떤 길을 뭐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은 총선 앞두고 좀 공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 주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막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정권 당시에 이회창 총리 사례라든지 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를 들어서 그런 신선한 역할을 해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카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사례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회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 그 지지자들이 화형식하고 이랬는데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반대가 심했죠. 그렇죠. 완전히 이제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로서 이제 자리매김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권 주자가 됐던 케이스고 박근혜 비대위원장 사례도 그 이전까지 계속 당내 야당인 것처럼 그런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다가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되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된 사례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맥락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당 주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별로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어떤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카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 주류라는 게 친윤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친윤들 입장에서는 한동훈밖에 없다. 그러나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 전에는 검사를 했지 정치인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게 그 상당히 부담감이 될 텐데요. 국힘 입장으로도. 그러니까 정당은 뭐 정부랑 다르게 예. 사실 다양한 의견들을 사실 조율하고 그렇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이제 사실 예술의 총체인 것이 당 대표 역할인 것인데 그것을 과연 이제 할 수 있을지 저는 뭐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여당에도 전략가들이 있긴 할 텐데 선거에 대한 이제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뭘 이해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부 여당 이제 선거가 우리가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거는 A당과 B당이 있으면 이 두 개 정당 중에서 나은 정당을 내가 뽑는 거야. 좋아하는 정당 뽑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선거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선거 메커니즘은 정부 여당이 있고 이제 야당이 있는데 선거라는 것은 모든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유권자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선거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모든 선거가. 예, 만약에 이제 물론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있는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니까 그때는 기대감 가지고 평가할 게 없잖아요. 무슨 앞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대선 같은 경우랑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는 선거에서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내가 정부 여당을 보고 일을 잘했다라고 하면 여당을 찍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일을 잘 못했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야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날 야당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그날 야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은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 이후에 이제 평가 선거로 치러지는 것에서는 야당은 프리미엄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두 당이 비슷하거든요. 비슷한 한국갤럽.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당일날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예. 실제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한테 회초리를 들 분들이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그날 들어주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평가, 심판, 견제 이런 것을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부 여당 평가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평가인 것이거든요. 그럼 대통령과 상관없는 사람, 대통령과 거리가 참 멀었던 사람, 그 대통령과 각을 졌던 사람을 당 대표로 또는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으로 앉히게 되면서 이번 선거가 대통령이나 정부 평가 아닌가? 뭐 이렇게 혼란을 주면서 엇갈리게. 그것을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중도 확장. 전통적인 이것이 선거의 전략인 것인데 정부 여당에 그런데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힌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너무 가깝게 더 가까워질 수 없는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니까 이 평가 프레임 정부에 대한 이것을
더욱 오롯이 받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것은 너무 전략적이지 않은 그런 흐름. 이런 거를 정치 구단들 뭐 8단들 7단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 별로 없죠. 없어요? 이따 치고. 이따 치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네, 경우에 네, 또 네.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권력이 무서워서 다음에 공천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정치 문법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윤희용 센터장께서 이제 선거 총선에 임한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 또 실제 어떤 심판 정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게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비대위를 꾸린다?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최소한의 상식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도 그 기본 원인은 뭐냐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윤심을 읽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또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윤심이 한동훈일까 김한길일까? 뭐 이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윤심을 나름대로 읽고 난 뒤에 한동훈인 것 같다 하고 지금 쫙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당협위원장 앞두고도 윤핵관 중에 한 명이 일일이 다 전화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심은 한동훈이야 라고 막 지금 몰아가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또 윤심인지도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윤심 그러는데 윤심이 옳은지 그게 당리당략적으로 따져도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지 그 판단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그런 판단도 정당이면? 정당이 이전에 뭐 거의 당정 관계에 있어서 이미 수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혁신의 제1과제로 부상한 속에서 윤심을 바라본다, 윤심의 뜻을 쫓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걸 포기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이제 이것을 만약에 그럼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딱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이제 걱정, 두려움,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임팩트를 최소화하는 것이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선방하는 데는 꼭 필요한 선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도 젊은 층, 20, 30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인기가 있는 편이잖아요. 예. 그러면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누이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TK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또는 TK에 이제 공천 탈락하는 의원들을 규합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 TK 이쪽이 빠지게 되면 여당이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선방 자체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그래도 젊은 층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준석의 파괴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최근에 TK 방문 등에서 상당히 강한 메시지들을 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TK에서 지지 이탈이 또 느슨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급하게 그 국면을 생각해서 한동훈 장관을 좀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꽂혀서 이게 일이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만약에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게 맞다면 네. 여기에서 지금 제일 젊은 한동훈 장관보다 더 젊은 김민하 평론가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있습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을 비교했을 때 2030에게 뭐 지금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상대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인기,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지층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할 정도의 이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냐, 한동훈 장관이 좀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구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인기의 최정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전성기의 그 인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선에 출마했을 때 최대치를 이제 끌어모았던 그 인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40까지 나왔었나요? 그때 득표율 자체는 이제 40%대 중반대까지 갔던 건데 그 숫자의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길이 있잖아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런 태도도 있지만 중도지향적인 것도 일부 있을 거야. 그리고 개혁적일 거야. 그렇죠. 공정과 상식적일 거야. 그렇죠. 뭐 아마도 뭔가를 하면 저런 모습도 있을 거야라고 했던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근데 이제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뭔가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없잖아요. 지금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없어서 실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 뚜껑을 안 열어본 것 같은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혹시 열어보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 이게 이제 보수적 유권자층이 있기 때문에 또는 보수 언론이 즉 이제 부추기는 측면도 있겠죠. 근데 그건 보수 언론의 분위기 또 이상해요. 요새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수적 유권자들의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기존에 쓰던 어떤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보수층 결집의 최대치를 할 수도 있어라는 카드에 그러한 이제 영향은 있어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총선 앞두고 짧게 쓴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대선까지 바라보고 한동훈 카드를 그렇게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결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보여줬던 지금까지의 캐릭터라든지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거하고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구에 가서 내놨던 메시지나 이런 것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구에 가서 예를 들면은 대구 시민들 굉장히 존경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존경하냐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 대구라는 도시를 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올드한 메시지잖아요. 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6.25 당시에 적에게 6.25 넘겨주지 당시에? 않은 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산업화에 있어서 굉장히 앞장서서 산업화했던 그러한 도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근데 이제 그 다른 지역 다른 시민들은 산업화 같이 안 했나요? 그러니까 대구를 특별하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의 코드 뭘까? 결국 박정희 이병철 코드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민주당하고 굳이 이제 안 싸워도 되는 거 계속 각을 세워서 싸우는 거. 남 탓, 전임 정부 탓, 검사 출신 이런 게 결국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결국 좋은 어떤 효과라는 게 잠깐의 보수층 결집의 그 환호 그거 이상의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데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안타깝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윤심에만 기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은 그거는 공천이거든요.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의 대부분이 지금 지난번에 좀 편한 지역에서 당선되신 분들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험지에서 승부 보셨던 분들은 다 낙선해가지고 지금 수도권의 원외위원장 되신 분들이고 지금 현역들은 그래서 편한 부분으로 가는 거여서 윤심에 민감해가지고 윤심 잘 맞추면 공천 받을 수 있어. 이 감으로 지금 윤심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쏠리는 거고 수도권에 지금 험지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처럼 돼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면은 수도권에서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말 하려는 거 이 구도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날린 건데 그래서 윤심에만 눈치 보는 이 환경이 사실은 지난번에 그 선거 결과 때문에 거기서 또 잉태된 거라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진통제만 맞추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동훈이라는 진통제는 얼마나 약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 쇄신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 쇄신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예.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쉽게 선택하는 것이고 좀 음. 전에 뭐 두 분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한동훈은 아마 최대 보수 결집을 했는 데 있어서 유리한 카드일 수는 있다고 봐요. 최대 보수 결집. 예, 그러나 어쨌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의 지금 지지층을 보면 과반 이상이 사실은 60, 70대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고령층이고 예. 그다음에 보수층이란 말이에요. 그래 중도 확장성은 여전히 확인된 바 없다. 그것도 그냥 희망사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서울의 평균적인 도시 자치구에서 한동훈이 나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관해서도 지금 사실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 특히 20, 30대 뭐 여론이 좋다고 그랬지만 이건 상대적인 거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만 빼면 그렇죠. 거기를 예. 빼고 나면 사실은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10% 지지밖에 안 돼요. 예. 물론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동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 카드가 거론되느냐. 김민하 평론가가 약간 그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역시 공천이다. 공천이다. 총선 승리보다는 공천이 먼저 중요하다. 음. 총선 승리는 그 다음 문제고 우선 현역들, 친윤들,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윤심을 팔아서라도 한동훈이 되면 그래도 우리를 자르진 않을 거야. 우리를 자르진 않을 거야. 우리 정도는 다 받아주지 않겠어? 우리는 데리고 갈 거다. 우리는 데리고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아주 일단 안전빵으로 가자. 나는 왜? 총선 승리는 그 사람들 문제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렇죠. 자기만 당선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당선이 문제. 내 당선이 문제니까. 결국은 왜? 근데 만약에 일설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만 예. 저는 한때 윤심이 용산했듯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꽤 돌았어요. 예. 근데 여전히 지금도 김한길 위원장이냐 한동훈이냐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도
예, 이쪽에 예. 그러나 찌라시. 어쨌든 이 당에서 지금 한동훈으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추론입니다만 김학의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 목숨조차도 지금 그렇지.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중도 확장 앞으로 간다면 그걸 내세우면서 예. 만약에 김한길 비대위가 구성됐을 때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버리면 친윤, 윤핵관들조차도 자기 목숨을 소위 이른바 보장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지금 애써 거부하고 싶어서 그런 나름대로 한동훈이라는 카드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도 할수 역으로 있겠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희용 센터장님한테. 지금 연합뉴스에 나온 것도 여 비대위원장 차출론 한동훈 외부 일정 돌연 취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고요. 동아일보의 단독에 보면 한동훈이 당원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국힘 입당이나 비대위원장을 안 한다는 입장 이렇게 지금 동아일보는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뉘앙스는 추대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추대거든요. 이건 자기를 추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이제 가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추대라는 거는 일종의 동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와 같은 80, 90%, 100%의 동원 그리고 그때 당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모양새를 갖춰야 자기가 2인자로서 등극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런 대관식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역으로 보면 이런 동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총선이 30대 30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30만 잘 동원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우리라는 건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대통령실이나 집권여당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이 있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예. 총선이랑 지방선거는 대선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으니까 예. 우리 지지층만 불러와서 잘 단도리를 하면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특히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60대 또는 70대 이상 유권자들은 높으니까 이거 투표율이 우리 한 50% 초반대만 되면은 무조건 이겨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석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전 투표 도입되고 하면서 지방선거나 총선 등도 막 60% 넘어가는 거예요. 투표율이 60% 된다는 거는 중도층도 대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층만 집결해서 결집시켜가지고 선거를 치셔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는 옛날 논리여서 사실 논리다. 맞지가 않고 지금 보게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면 전투에선 지는 것 같아도 전쟁에서 이겨야 이제 전략이 성공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권에서 보면 전투에서 항상 이기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앉히는 문제라든가 또 다른 경쟁자들을 끌어안치는 문제, 그다음에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과정 이런 것 한다면은 전투에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용산의 의사가.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고 폭넓게 지지를 받고 선거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사실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니까 전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투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국면에서 보면은 한 가지 사실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된다 하더라도 잘 보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친윤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반대말이 없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엊그젠가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반반 정도 의견이 나왔다. 찬성 반대가 이렇게 하잖아요. 김주애랑 비교하는 것도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웅원 같은 경우.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흐름이 반 정도는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또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사실 상당하게 있다는 거고 목소리가 사실 나오고 있어서 여권 내부의 흐름이 이정환과는 상당히 달라지는 흐름을 저는 이 국면에서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도 의원총회만 그런 것이고 의원총회에서 110석 그들 말고 이제 당협위원장 하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위원장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도권이 과반이기 때문에 그 절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속이 타는데 그걸 또 원내에다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여론까지 반영을 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야 이렇게 가다가 수도권 진짜 강남 서초 송파 정도 빼고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서 당에 아마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그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에 상당히 우려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여론이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윤희용 센터장 얘기 속에서 아주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는 또 일정 측면에서는 윤심의 장악력이라는 것이 좀 여전한가라고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다.
장학력 그립감. 네, 그립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난번에 김기현 전 대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불출마를 하라고 했더니 당대표 사퇴만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본다든지 또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한동훈 그 추대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 뭐 심지어 김주의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윤심이 그대로 지금 선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얼마든지 그런 설명도 또 추론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볼 수 있죠. 과거에는 고개를 이렇게 굽신거리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좀 고개를 대들고 뭐 그래 뭐 어째서 뭐 어떻게 한번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거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말 깊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랬는데 이 대통령의 시간은 거꾸로 갑니다. 대통령 시간은 거꾸로 시간이 간다. 지날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 고개를 쳐들기 들어. 때문에 그건 뭐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럴 일어나는 수밖에 일인데 없다. 근데 저는-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윤심이 그렇게 뭐 무시되는 국면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봐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뭐 저를 포함한 평론가랄지 뭐 이런 좀 방송에 나와서 윤심이 안 먹히는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윤심이 좌절되는 분위기도 아니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사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하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그렇지. 하든 사실은 내 복심이고 나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소위 말하는 언론 용어로 하면은 검핵관, 용핵관을 꽂을 마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든 꽂으면 됩니다. 어차피 내가 공천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저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뭐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럴 마음이 있으면 두 분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 하더라도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국면이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남권에서 볼 때는 지지층이 분열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김한길 비대위원장이라고 했을 때 이분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어쨌든 원래 보수정당 출신이 아니다라는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원래 과거부터 보수정당이었던 분들은 반발하는 그림이라는 게 있어서 이분들이 영남에서 예를 들면은 뭐 공천 경쟁이라든가 또는 이제 PK 지역에서의 어떤 선거 이런 거 치렀을 때 과연 우리 편이 최대 결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염려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의 원외위원장들이나 또는 충청권 의원들은 좀 김한길 비대위원장설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영남권 중심의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게 인기가 좋거든요. 영남권이나 보수 적자라고 불리는 그 보수층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구에 갔는데 어땠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갔는데 기차표를 끊었는데 기차표 시간을 뭐 못 맞추고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에야 내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라는 게 미담처럼 보도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보수층에서 인기가 좋고 고령층에서 인기가 좋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보수층 최대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게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요 구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심 입장에서는 상관없고 이 당 입장에서는 이게 분열될 수 있는 거냐 또는 주류 중심으로 뭉칠 수 있는 거냐 요 선택지여서 이 차이가 지금의 어떤 좀 뭐랄까 당내 의견 차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 경쟁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용핵관 무슨 뭐 검핵관을 꽂을 수 있다 요 맥락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혹시 내 지역구가 그런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하고 있는 지역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뭐 해운대랄지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지역구 그 지역구는 이미 이제 하태경 의원은 떠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지역구의 경우에 애매한 지역구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온다고 하는데 윤심일까 아닐까 애매한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윤심이 실린 것인가 저 사람이 실린 것인가 애매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손들고 윤심이 한동훈 장관한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손들고 한동훈 연호하면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여기는 저 사람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공천 받을지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한동훈이 됐다고 쳐요. 그 이후의 일정도 지금 여권에 그렇게 유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한 2년 동안 대선 전부터 대선 후까지 1년 한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1년 반이 넘게 지났죠.
계속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계속 울고 먹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를 견제하는데, 근데 그게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서 또다시 어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비판받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 그리고 12월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특검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 올라가고 12월 말에 되면 전부 그 이야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명품백까지 있기 때문에 명품백이 뭐 특검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들 정서에는 섞어서 이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반전시킬 국민의힘의 카드 같은 게 지금 있나요? 나중에 12월, 1월, 2월, 3월 한 서너 달 남았으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제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분명히 짜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래서 뭐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이제 국지전 이야기, 그러니까 거의 카드가 없을 것 같으니 어떤 국지전이라도 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의 순간에는 그래도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국난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제2의 국난을 일부러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야권 일부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여권이 또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략적으로는 다른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다음 총선을 해서 여권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의대 정원 확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이제 갈등 국면이 있어서 그걸 이제 해결해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보도되었던 이제 김포 뭐 이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뭐 메가 서울 그것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켜서 메가시티 관련한 전략으로 뭐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까지 해서 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소진 이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찬반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의대 정원 확대는 야당도 반대하는 게 아니어서 네. 사실 그것도 임팩트가 사실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 메가시티 문제는 사실 반작용도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반발들 같은 경우에 서울만 더 커지는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안보 상황들이 좀 긴장이 고조되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이 준행이기 때문에 국민적 심리가 이제 안정희구적 성향이 강해지는 것이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에 대해서 약간 이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인위적으로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봐야 하는 문제인 것인데 요것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사실 많이 실패를 하긴 했어요. 이 안보 이슈를 가지고 선거 전에 이제 하려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과거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정부 때 했는데 긍정적 효과를 못 봤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10년에 보면은 이제 그 남북 그 긴장 조치를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긴장이 고조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뭐 환율이 출렁거리고 뭐 경제가 막 나빠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남북 관계에서 어떻게 약간 인위적인 것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에 사실은 오히려 역풍 비슷한 것들이 그렇군요. 불어지는 경우가 많았지 예. 의도한 대로 사실 굴러간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뭐 정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설프게 만약에 접근했다가는 사실은 힘들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쌍특검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가 두 개겠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거부하는 시나리오, 수용하는 시나리오. 근데 수용은 거의 힘들다고 본다면 본인 부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 높게 올라가면서 총선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수용을 만약에 안 하고 거부를 한다면 다른 뭔가 그래도 국민의 민심을 달랠 만한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혹시 뭐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뭐 서초동 사저로 옮긴다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보수신문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들이 그런 것도 다 뭐 어떤 장기판에서
앞을 보고 하는 수 같은 거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글쎄 그런 예.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저는 예. 이 비대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공간이 선대위로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좀 치밀하게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 약간 이게 너무 윤심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문법조차도 막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공동선대위원장 카드로는 적격이라고 봤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건 또 뭐지? 이렇게 지금 급한가? 이게 돌려막기 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고 나서 보십시오. 그럼 더 엉킬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앞서 잠깐 앵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당장 12월 28일 네. 특검법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거부권 행사가 거의 유력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쳐봅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받아칠 수가 있어요? 거의 본인이 문 자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거의 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랬을 음. 뿐만 아니라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또는 윤석열의 분신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서부터 한 발짝도 못 벗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날부로 비대위는 이 정치권 용어로 얘기하면 그냥 선도가 확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선도가 떨어진다. 그런 예. 게 한계를 뻔히 보면서까지 한동으로 밀어붙이는 정무적 감각. 두 번째,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문재인 2020년 선거 앞두고 문재인 때의 어떤 이를테면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뭔가 비대위라는 것이 갖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쇄신이거든요. 쇄신. 그렇죠. 쇄신과 혁신이거든요. 예. 과연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갈 수 있는 쇄신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살을 깎아내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윤건희 특검법 같은 만약에 특검법 전국이 도래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는 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전략적인 고민을 하는 단위가 있는가.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 그런 전략적 고민을 하는 단위가 있을까요? 그래도 김대기 비서실장이랄지 뭐 명색으로 보면 2인자니까 대통령실에. 예. 근데 전략적 고민을 뭐 해도 음. 그 전략적 고민을 한 바를 보고를 하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낼 텐데 그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최근에 신문을 보면 뭐 경로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대통령이. 경로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소용이 없을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이제 보수 언론의 뭐 요즘에 이제 보도의 톤이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어떤 큰 보수 세력의 잘 기획된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지금 보수 언론도 실력 행사하는 거라고 봐요.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빨간불 들어온 거잖아요. 큰일 났다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보수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좀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나서서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되는 보도도 하지만 사설이나 오피니언이나 이런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계속 뭘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아픈 부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편집이 나와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가 인사에도 개입한다 이런 거를 개입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뭐 그럴 법한 것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늘도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오니까 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점제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모양새로 되겠느냐 이런 걸 쓰고 지난주에도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사퇴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비대위가 3번째인데 여당이 이런 적이 있느냐 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를 지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는 다른 루트,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무슨 뭐 비공식적인 루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충원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어떤 뭐 넘겨짓기로는 예. 확인한 바는 없으니까 예. 그런 걸 했을 텐데도 안 들으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충원을 했을까요? 뭐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뭔가를 했겠죠. 이렇게 가다 망한다라고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한 말은 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 네. 지면을 보면 네. 지면을 보면 대놓고 이러다 망한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아마 이렇게 쓰기 전에는 뭔가 우리가 그렇게 쓰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안 들으니까 지금 대놓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신문을 안 보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만 보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당의 위기를
김기현 대표 사퇴까지 이어지는 그 도미노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조선일보 보도거든요. 또. 예. 조선일보가 서울에서 이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세한 지역은 6개 지역밖에 없다라는 거를 단독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쓰면서부터 사실 인요한혁 친이가 빈손으로 끝낸 다음에 자연스럽게 김기현 대표가 공천 관리를 조기 구성하면서 지금부터는 공천할까 약간 다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 보도가 나오면서 막자지껄해지면서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깃장 놓고 이런 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이게 실력 행사한다는 맥락이 있다라는 걸 느끼는 게 그래서인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말을 안 듣는 거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는 보수 언론의 말을 안 듣는다도 있지만 전략 단위가 있어도 대통령실에 여러 기구가 있고 참모가 있고 뭐가 있어도 이거는 말을 안 듣는 것이고 말을 안 듣는다라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그게 뭐 고언이 됐든 충언이 됐든 보고가 됐든 뭐가 됐든 안 들으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뒤집어 얘기해서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그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수적인 논자들 중에 그래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이준석도 껴안고 뭐 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필요할 때는 변화를 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여태까지 안 보여줘 그렇게 많은 뭐 이런 경고등이 들어와도 그러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 어려울 거다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사실 지금과 같은 국면에 여당이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뭐냐면 불쌍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뭔가 나라를 잘 운영하고 싶은데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이번에 이 의석을 확보를 못하면은 완전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특검도 우리가 밀려서 이 쌍특검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갖고 결국 받아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다수당의 횡포. 그렇죠. 네. 정말 우리는 불쌍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 절대 그럴 마음이 없을 것이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고 여전히 강한 리더십으로 일관할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전략의 작동을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의 횡포다. 국회에서 횡포를 부려서 우리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못하고 있다. 국정 방법 잡기를 하고 있다. 그게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외친 건데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거의 절대 다수가 특검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일보에서 한국갤럽의 의뢰한 조사에서는 70%가 그렇죠.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니까 서울 수도권은 77%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조사에서 70%가 나온다는 것은 과장을 좀 더 하면 그냥 상식, 역사적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니까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정치적으로 한 6대4 정도 되는 겁니다, 원래는. 네. 그런데 그걸 뛰어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니까 사실은 보수층에서도 사실 이게 보면은 TK라는 지역에서도 그렇죠.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여론과 대중의 민심을 기반으로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이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거부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그나마 30%대인데 거기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거부하면? 이제 지금 30% 내외 가겠죠. 문제 아주 콘크리트처럼 하는 분들이 이제 뭐 20% 후반대까지는 있는 것이니까 중후반대까지 어떤 국면에서는 30%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아주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여권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권위,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매 순간 사실 대통령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결국 이제 전쟁에서 실패하는 부분, 저는 이것이 쭉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변화하고 하면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게 윤핵관들의 불출마 있잖아요. 그럼 효과가 상당히 커야 되는 대중적으로. 네, 뭐 예전에 진보 정부에서 만약에 측근이 불출마한다, 효과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불출마 선언 지난주에 그렇게 했으면 뭔가 컸어야 돼. 사실은 제가 느끼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지난주 화요일인가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있고 근데 대통령은 잘 모르고 원하는 것이 아닌데 이 측근들이 전횡을 했어. 그럼 전횡들이 전횡하는 걸 멈추고 불출마를 하니까 이젠 정상화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있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십상시 그런 것처럼. 네, 근데 지금은 이 윤핵관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전면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 밑에 주변 사람들이 뭔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근본 인식이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대중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문제는 윤핵관이 아니고 문제는 윤석열이었다. 대통령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야지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흐름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계속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돌파구가 없습니까? 좀 그래도 좀 좋은 말씀도 한번 해주고 그러세요. 뭐 이럴때면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를테면 예. 특검법 전국에서 거부권 행사가 거의 예. 일역시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를테면 지금 아마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게 특별감찰관 도입 뭐 이런 것들을 내면서 특별감찰관 도입. 특별감찰관 도입 같은 게 왜 특검은 안 받지만 특검은 못 받지만 이건 네. 정략적이고 좀 야당의 횡포다 그렇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것을 좀 뭔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뒤늦게나마 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근데 이것조차도 저는 해낼까 해내지 못할까 해서 해내지 못할 거에도 한표다 이거예요. 아,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왜?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예를 들면 정무적 판단, 관리, 그다음에 아젠다 세팅, 그게 정책이든 또 정무적인 게 됐든 이걸 해낼 수 있는 게 비대위를 중심으로 가야 한단 말이에요. 선거 국면에서는 이걸 건의하고 당해서 예. 대통령이 또 흔쾌히 받아주고 이것을 특검법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 좀 작은 단위의 어떤 역할들. 그다음 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뭐 검찰에 수사 배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 배당 정도가 아니라 뭐 엄정한 뭐 저 수사 의지를 뭐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예. 과연 그것이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한 한동훈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자격 미달이다. 그걸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본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다른 역대 대통령이었다면 제가 가령 상상을 해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가 뭐 디올백 명품백을 받았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야당이나 정치권이나 시민들한테 화를 내 경로하거나 뭐 이래야 될 게 아니고 본인 부인한테 이제 보통은 경로를 하면서 화를 내고 이게 크게 분노해서 어떤 해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이 전해졌다라거나 그런 보도가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서 뭔가 선긋기를 한다거나 최소한 그게 이제까지의 정치 문법이고 ABC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어. 그 부인한테 화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아니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 이거 많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의 한국의 지방 그리고 60대라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고 공직자인데 공직자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어디 지방의 행정직 공무원 주사 7급 9급도 화내요. 이 정도면 부인한테 굉장히 화냅니다. 이거 큰일이에요. 그리고 배우자한테 그 화를 굉장히 내겠죠.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간에 공직자라면. 근데 그런 소식이 전혀 안 들려지는 거는 이게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됩니다. 자주간. 그런 예. 소식이 이제 안 들리는 게 뭐 거기가 뭐 방음이 잘 돼서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다른 경로한 건 다 들리잖아. 다른 그렇죠. 경로한 건 다 들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관저가 워낙 뭐 방음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최소한 무슨 설명을 해줘야죠.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무슨 뭘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한 어떤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뭐 반응이라는 거는 유튜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면 유튜브가 아닌 데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지금- 아닌 것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지금 유튜브에서 네. 어쨌든 뭐 시작이 됐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네. 제가 아까 보수 언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수 언론에도 이 얘기를 하는 칼럼들이 많이 실렸어요. 그래 그리고 이미.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왜 문제인지를 거기서 하나하나 막 자기들이 막 그 보수 언론 칼럼 쓴 사람들이 막 절망을 하면서 막 씁니다. 이거를 이걸 그냥 받으면 어떡하냐고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화를 잘 들어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막 인사 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쓰고 그리고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무슨 뭐 이 취재 방식이 잘못됐고 이게 몰래 카메라지만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 경호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며 이게 왜 그렇죠. 뚫리는 것이며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해요 거기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태도라든가 발언도
뭐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듣기엔 불편한 점도 있다 이거죠. 상식적이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충성도는 없다. 과거에 했던 비슷한 얘기 또 해요. 우리가 원래 좌파다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비슷한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런 예. 것들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써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렇죠. 반응도 없고. 네. 그러한 칼럼들의 마지막에 늘 그 얘기가 나요. 민정수석실도 없애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이 과거로 얘기하면 친인척 관리나 이런 건 누가 하느냐.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늘 감시합니다. 보수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하나. TV조선이라는 데가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보도를 했는데 예. 여당 1번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김건희 리스크 관리예요. 1번이. 1번이. 김건희 리스크 관리. 그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수 세력도 걱정이 많아요. 반응을 해야 된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갑자기 소문을 저는 보수 세력은 아니지만 네. 예.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여부가 곧 있으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은 올라오지 않았죠? 예. 구속 여부는 결정이 곧 될 것 같고요. 예.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순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민주당한테 타격이 별로 없고 반사 효과라는 게 또 국민의힘한테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인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으로 좀 뭔가 바뀔까요? 민심의 향배가 바뀔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 뭐 민심에 저는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타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도덕성이라는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은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게 구속이 되든 구속영장이 오늘 뭐 심사가 돼가지고 구속이 되든 또 구속이 되지 않든 어쨌든 구속이 됐을 때는 그 충격이 좀 더 크겠죠. 예. 뭔가 금품 로비의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대표가 결국 구속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좀 클 거고 또 불구속이 되더라도 여전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선거 때 내내 민주당의 도덕성 시비를 가지고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민주당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 뭐 악재 중에 하나로 보고 이걸 관리할 필요는 있다. 관련해서 계속 이제 플랜카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그 돈 받은 의혹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제기는 해왔고 앞으로도 제기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땅한 총선에 임하는 적극적인 공세 카드가 없는 상황이니까 국민들 민심을 이제 되돌리기 위한 카드가 없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야당에 대한 공세를 저는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부르면 그 이름을 쌍방 심판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쌍방 심판론. 원래 예. 선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나 심판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야당도 심판해야 된다는 걸 여당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야당이 이제 거대 권력이다, 의회 권력. 그리고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야당도 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통적 문법에는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최근처럼 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채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럴싸하게 먹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지지층한테는. 또다시 대선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뭐 이 이런 구도로 구도로 끌고 해서 가려는 최소한의 보수층들을 결집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것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도 사실은 은연중 활용됐던 프레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보수정당이 이렇다 할 심판을 받지 않고 지나왔었는데 지난번 총선에서 그래서 이 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프레임들이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먹혀준 거예요. 2020년에 그 여당이지만 이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겼죠. 예. 예, 그러니까 여당도 야당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선거들에서는 좀 가능해진 측면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아마도 여권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들 전현직 대표들에 대한 공세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긴 할 텐데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국민들 시각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고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긴 한데 우리가 쭉 정치를 봤을 때 약간 무뎌지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계속 오래된 것이니까 네.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뭐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 측면들도 좀 있어서 초반에 공세했던 것만큼은
그 효과가 약간 제약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 아닌가 근데 검찰 생각합니다. 캐비넷이라는 게 무궁무진해서 검찰 캐비넷에 뭔가 더 있지 않을까요? 2월, 3월에 뭔가를 더 꺼낼 준비를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돼야 되는 이유도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당에. 그러니까는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좋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도 좋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이랑 똑같은 건데 예. 한동훈 대 이재명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아, 민주당의 뭐 586 운동권들 등등 해서 예. 이 사법 리스크들이 다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가 좋다, 뭐 이 구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캐비넷까지 갈 것도 없고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판 구도도 별로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좋은 구도는 아니죠, 사실. 이 김용 뭡니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결과도 지금 좋지는 않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김용.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 재판과 관련돼서 그 사건과 관련돼서 계속 얘기했던 거는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일단 1심 결과와 관련돼서는 신빙성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일단 1심 재판부는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김용 부원장까지는 돈이 전달됐다. 그건 이제 인정이 돼버린 것이고 거기 전달됐다라면은 그게 어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선거 자금 뭐 이런 걸로 갔다는 어떤 뭐 그런 정황 증거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예. 만약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뭐 구속이 된다 하면은 그럴 경우에도 이게 뭔가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른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것도 원래는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안 좋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서 이제 뭐 없는 상황처럼 최대한 이제 볼륨을 낮춰버리는 거고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수사를 했는데 구속이 안 됐다. 그러니까 기각이 됐잖아요. 예. 영장이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지나고 보니 그게 큰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걸로 지금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로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론의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 1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선 전에 1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부의 판단이 그게 가장 컸던 걸로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거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계효용의 법칙도 말씀하셨지만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헷갈려. 많은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재명은 법원에 갔는데 나왔잖아. 예. 근데 이게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그때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으면은 예. 그게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지. 구속영장을 예. 심사를 안 받았을 거고 그렇죠. 기각이라는 결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 상당히 위기였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의 포지셔닝이 더 안 좋았을 수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어쨌든 간에 그걸 겪는 바람에 그 기각이 되는 바람에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지금 상황이 된 거여서 오히려 이게 상황이 다행이라고 된 거에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의 뭐 구속 여부라든가 이 김용 부원장의 1심 선고라든가 그다음에 아마 이재명 대표 뭐 이 선거법 관련 위반 사건에 대한 뭐 판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 뭐 좀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반감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검찰이나 언론에 뭐 기울어진 운동장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가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뭐 친명 비명 이야기 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 그리고 조국 신당 이야기. 이낙연 전 대표는 급브레이크가 밟힌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란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조국 신당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져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민심과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뭐 민주당의 정권을 잡고 총선을 앞장서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통합 비대위로 가는 게 좋은 건지에 관한 어떤 논의도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찬반이 굉장히 좀 팽팽한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유닝 센터장님. 어떻게 예. 가야 될지는 저도 뭐 깊이 고민한 부분은 아니긴 할 텐데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전 총리 신당 창당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중의 흐름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임팩트가 크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조사 이제 한 게 있잖아요. 보게 되면 좋게 본다 이게 34% 나왔으니까 상당히 사실은 이게 효과가 클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그렇지만 이 좋게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긍정적으로 그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으로서 이제 포함돼서 최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상당히 되면 내가 지지를 하겠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뭐 절반 그보다는 절반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그렇죠. 34% 자체가 의미를 크게 두기 힘든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실제 의미 있으려고 한다면 좋게 본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 세부 내용에서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서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좋게 본다는 게. 예. 그러면 민주당 쪽. 민주당에서 또는 네. 호남에서 뭐 이런 사람들이 또는 중도층에서 그렇죠. 높아져야 되는데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4%니까 이 34%가 나온 게 한 데는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그 반대편에 있는 싫어하는 정당을 힘들게 하게 되면은 호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중도 성향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무당층에서 뭐 25%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신당도 비슷한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말이 돼요. 왜냐하면 무당층이나 중도층, 무당층에서는 30%도 넘었고 중도층에서는 40% 넘고 좋게 본다고 좋게 하는 본다가. 시각이. 예, 그러니까 지지할 만한 분들이 더 높게 본다고요. 뭐 근데 뭔가 이낙연 좀 신당 베이스가 있는 거네 그쪽은. 베이스가 예. 있는 거죠. 젊은 층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낙연 신당은 그게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크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신당을 한다는데 이게 뭐 이제 개인적인 어떤 측면에서 하는 것은 맞겠는데 세력과 같이 가서 그다음에 이것이 세력이 커지고 이런 행보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크게 아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만류는 하긴 합니다만은 예.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기류는 예. 사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뭔가 통합적인 리더십을 더 보여야 이 민주당의 지지도도 그렇고 총선에 대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에 대한 승리도 낙관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지금 낙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거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반사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서 획득하는 것, 내가 가서 골을 넣는 것,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서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정당으로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년 뭐 한 3년 후에 남은 대선까지 갈 수 있느냐, 거기 그것과 관련해서는 확신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리더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냐, 그게 통합 비대위고 여전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대선 후보로서 막강하게 뒤에 있는 어떤 통합형 비대위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냥 그 전면에 선, 지금처럼 전면에 선 그런 총선이냐,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숙제 아닙니까? 저는 그 대목과 예. 관련해서 민주당의 위기의식, 그래서 음, 이재명 대표의 위기의식이 대단히 박약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현재 이낙연 신당 뭐 앞서 나왔습니다만 대단히 명분 없는 일이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신당이 만약에 창당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건 민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민주당이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소위 심판 정서. 이거 그대로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민주당 지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 당 내에서는 통합, 당 바깥으로는 국민적으로 보면 혁신. 여기 통합과 혁신의 이니셔티브를 이재명 대표가 쥐어야 된다. 주도권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연 쥐고 있느냐. 오히려 국민들을 보면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의 퇴행적 모습, 아직 결론난 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통합적 당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신당론이 꿈틀거리고 있고 비명계에 대한 어떤 설득 또는 그들을 끌어안는 모습,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비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자,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또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예.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예. 진행 중이고 재판에서 그건 결정될 거죠. 예.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신당창, 조국 신당, 뭐
무슨 신당이 나오더라도 이걸 잠재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지금 이대로 이재명 대표가 아니야.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 정서가 크기 때문에 또 내 문제에 관한 어떤 움직임이 있어서도 안 돼. 이대로가 좋아. 이런 기조로라면 난 언제든지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자, 그런 위기식을 얼마나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회의적이다. 예. 김연아 평론 마지막으로.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은 뭔가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추구해야 될 거에 대해서 남에게 양보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리적인 거는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내 이제 대척점에 있는 분들은 선거제도와 관련돼서 어쨌든 연동형을 전제를 하고 유지를 전제를 하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이제 어쨌든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기류 아니냐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제 관측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뜻은. 예. 결국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다음번 대선에 다시 내가 간다고 했을 때 당내의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다수를 점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 공천권을 확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이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사실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이라고 하는 게 대중적으로 전혀 명분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뭐 전혀 이제 변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그거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오히려 그 기회다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동안 맨날 뭐 민주당 뉴스 하면은 맨날 내부에서 무슨 싸우는 뉴스예요. 맨날 뭐 친명 대 무슨 뭐 비명 해가지고 싸우는 뉴스, 이 반년간 그런 뉴스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때 뭔가 자기 거를 나눠주는 듯한, 그리고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을 하는 듯한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이런 나는 거를 윤석열과 다르다.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는데 예. 지금까지의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리더십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은데 아쉽지만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여러모로 이재명 대표가 대권에 가려는 그러한 어떤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그러한 어떤 뭐 계획에도 오히려 유리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똑같은 방식, 똑같은 리더십으로 또 도전하는 것이 과연 이제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예. 그러한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을 생각한다고 할 경우에 이제 지금은 그 이전에는 뭐 윤석열 후보나 다른 이제 홍준표 후보 경쟁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데 다음 대선을 우리가 한번 시간을 미래로 돌려서 보게 되면 그때 경쟁해야 할 주요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야권에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뭐 한동훈, 이준석 이런 이제 젊은 사람들인 한동훈, 것이니까. 이준석, 홍준표 뭐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 그럼 100% 도전자의 입지를 갖고 임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더 어리고 신선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수성의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고 좀 더 희생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가야 되는데 변화의 이미지를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수세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난번 대선만큼보다도 더 사실은 안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길게 보고 전략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너무 춥습니다, 여기. 예, 상당히 춥습니다. 예. 핫팩을 배에 대고 예, 방송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최초의 핫팩 방송. 예. 스페이스. 예. 정치본색. 지금까지 정기남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개공교수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정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건 엄청난 폭탄 이벤트. 그렇죠.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28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이른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관련해서 뉴스타파의 보도들이 꾸준히 있었고 실제 정황, 통정매매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많은 분들이 보셨죠. 예. 아무리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를 안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꼭 실시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70% 정도가 되고 아까 지금 윤희영 센터장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70% 정도면 국민의 절대 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관련해서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와 함께 깊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뵈니까 색다릅니다. 네, 유튜브를 공중파 같이 진행하시네. 예. 예, 아직 뭐 그 때를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예. 유튜브도 공중파처럼 진행을 해야 공중파의 뭐랄까요 그 키워드 하나를 찾자면 역시 그래도 신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공중파처럼 진행해야 예. 사람들이 스픽스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까. 네, 스픽스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중파는 예. 신뢰가 핵심 가치라면 예. 유튜브는 신뢰를 많이 하는 거. 신뢰를 많이 해요. 좀 도발적인 거. 예, 그래서 예. 신뢰를 많이 해서 신뢰를 쌓는 게 이제 유튜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그 문법은 단호하게 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특검법 골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게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예. 2009년에서 12년 사이 요 한 3년여 기간에 그 도이치 모터스 이거 뭐 많이 패러디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통정 매매로 해가지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특검으로 조사하자 예.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양평고속도로라든가 또 명품 수수라든가 뭐 또 국정 개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그 의제들은 많죠. 특검법에는 주가 조작 부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진즉 발의가 됐는데 이제 숙려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게 24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이 자동 상정되는 법안이 됐고, 요걸 28일 날 국회에서 이제 처리하겠다는 거죠. 국회에서 28일 날 처리하겠다. 예, 예. 자동 상정되니까. 자동 상정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본회의 통과 날짜가 28일입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날 그 표결을 이제 진행하겠다는 하겠다. 입장입니다. 예. 28일 날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2주일 예. 후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대략 뭐 제가 알기로는 15일이인가요? 예.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제2의 요구라고 제2요구를 할 수 있다. 예, 그거 거부권이거든요. 다시 심사해라. 이러면은 국회에서 이번엔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가 됩니다. 제2를 해서 다시 그렇죠. 통과할 때. 예.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가 이런 게 왜 통과가 안 되냐 하면은 처음에 그 거부권 전에는 민주당이 무난히 통과시키는데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나서는 180석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의 3분의 2.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출석의 3분의 1이면 뭐 180석보다 밑이라도 아직 그냥 뭐 영끌하듯이 다 통과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299명인가요? 300명인가요? 300명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대략 보면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더라도 적어도 180석 이상, 최악의 경우는 200석 가까이는 표를 확보해야 이제 통과가 그나마 가시권에 든다. 예. 그래서 대부분 지금 무산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무산이 된다고 하면 그때가 또 다른 때와 달리 1월 한 초순 정도 중순까지는 그러면 특검법을 이 본인 부인에 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게 맞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엄청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질 텐데요. 그러면 이게 한 2, 3개월 후에 또 총선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제가 이렇게 모든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힘 지지자까지 지지하는 민주당의 3대 의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최수근 상병권, 최수근 상병권, 홍범도 장군 흉상철 홍범도 건, 장군.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맞네. 요 세 가지는 국민의힘 지지자까지도 찬성한다. 이거는 국가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위신에 관한 거예요. 예, 이거는 하나의 진영을 초월해서 하나의 국가의 정체성, 품격, 그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기본을 논하는 어떤 그렇죠. 하나의 정신적 가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최수근 상병, 홍범도 장군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부에 반대하는 예. 야당의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70%가 넘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어떤 공정에 대한 열망이 집약돼서 예. 결국은 아니 맨날 뭐 야당 수사하면서 자기 그렇죠. 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때 반감이 역풍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걸로 예상돼서 거의 제가 보기에 최수근 상병권하고 비슷한 여론조사 예.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적어도 3분의 1 가까이가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황이 너무 뚜렷한 게 뭐 3,000원에 뭐 8만 주 매도해 주셈이라고 주가 조작 세력끼리 이야기를 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 8만 주 3,000원에 8만 주 매도한 그 계좌가 김건희 계좌였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의 통정 매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마치 짜고 매매를 한 것처럼, 네. 네, 짜고 사고 파는 것처럼 했던 정황이 분명히 1심 뭐 판결문, 검찰 수사 기록에 있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 후에도 소환 조사도 안 했다는. 안 했죠. 안 했습니다. 이게 좀 상식적이지는 예, 않는 거예요. 주범은 벌써 실형 선고받고 다 했는데도 그렇죠. 예, 저기 뭐 조사 한 번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게 특히 요즘 젊은 세대의 이 공정의 그 신경줄을 건드려 놓는단 말이에요. 그 요즘 서울의 봄이 뜨는 이유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그 꽃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자본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가장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식시장 참여 인구가 1,200만, 1,300만이에요. 네. 성인의 어지간한 사람들은 주식시장 한 번쯤 해봤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통정매매를 해서 만약에 이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다 대통령이나 검사의 부인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논리가 성립을 한다면 그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좋은 자본주의는 이런 걸 강력히 처벌할 그럼요. 수 있을 때 좋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문제는 예. 이렇게 되면서 그 정치가 진행되는 양상이 여태까지 민주당이 방탄정당이라고 수없이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받았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한다. 음. 그러니까 무슨 정책을 얘기해도 저거 방탄용이다. 이런 식으로 1년을 시달려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비난을 국민의힘이 받을 차례라는 것이죠. 김건희 방탄정당이다. 이렇게 그러네. 이제 몰아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선거 앞두고 주도권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김건희 방탄전당,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그때 당시에 전화가 오갔다. 그걸 전화가 오갔다라는 것은 그 부인을 해왔었는데 전화가 오갔다는 게 확인이 통화 기록이 됐잖아요. 나왔는데 예. 국방부 검찰단에서 그럼 통화 내용이 뭐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 질문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박정원 대령이 항명 혐의로 지금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예. 합리적 지시였냐, 외압에 의한 부당한 지시였냐, 그렇죠. 이걸 규명해야 박정원 대령이 항명을 했냐 안 했냐를 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게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 절차로 정상적 이유로 이렇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 같은 제3의 외압 세력에 찍어 눌러서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의견이 바뀌어서 이미 결제한 거를 야 가지마 다시 가져와 이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박정훈 대령 밑에 수사관들이 더군다나 다 보고하고 당일날 그렇죠. 경찰청에 입잡한 거기 때문에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수사를 제대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그렇죠. 사안이에요. 이거야말로 그러면은 진짜 오히려, 특검을 해야 돼요. 항명이 아니라 음. 그 저기 부당한 어떤 그 처리나 지시에 대해서 자기 본분을 다 한기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에 누가 왜까지 들어가야죠. 아니 그렇죠. 그걸 네. 뭐 저는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고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인데 저한테 고발 한번 안 들어오잖아요. 아 그거는 고발 안 나가셨어요? 이 건만 고발이 누구도 당한 게 없습니다. 아 이 건만. 예, 제가 2건이나 고발 근데 당했는데 이 건만. 대통령이 직접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거는 예. 처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가 나오기 전에 저는 제 취재 경로로 똑같은 진술을 들은 거거든요. 그 저 예. 대통령이 아침에 안보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서 예. 현안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런 걸로 처벌하면 사단장 누가 하라는 얘기냐. 그렇죠. 소리를 버럭 질러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예. 그걸 제가 처음엔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런 그러면은- 걸로 처벌하면 사단장 투스타 누가 되란 말이냐? 누가 되란 말이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외압설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군 검사들까지 똑같은 진술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얘기는 나도 들었다. 이제 해군 검사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수사관들도 다 들었다.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요 내용만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안 하죠. 안 하고 저기 항명죄로 몰아붙이려니까 반쪽짜리 수사가 됐는데 예. 이 건도 지금 특검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특검해야 이것도 돼요. 패스트 트랙을 통과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보수주의자들이 찬성을 해야 돼요. 예. 예, 이거는 진짜 국가 군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예. 해병대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그 주력 부대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진급, 인사 모든 게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망하는 군대가 됐는데 그렇죠. 정상화하려면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빨리 조사가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숙려 기간이기 때문에 이 특검 법안은 내년 3월에서 4월 사이 내년 3, 4월 사이에. 예, 아마 한참 총선이 있을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예. 특검을 어찌어찌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네. 또 기다리고 있군요. 이번엔 최순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터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사법 김건희 사법 리스크는 지금 터진 거고 그렇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고 근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것이 관련해서 대선 후보 때 네. 그 어떤 부인을 했었거든요. 부인이 네. 관련했던 것들은 뭐 몇 월 가지고 그 이후에는 뭐 전혀 네. 그쪽이랑 관련이 없다. 네. 근데 그런 말들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실들이 그 이후에 재판 이후에 쭉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도 허위 사실 유포로 그 관련해서 물론 이제 수사는 하고 기소는 나중에 당하겠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을 뿐이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옛날에 본인도 말을 했어요. 관련해서. 옛날에 그 저기 대선 자금 문제 됐을 때, 그렇죠. 그 한나라당 왜 차떼기 하고 그럴 때, 예. 그 저 노무현 대통령 다 서면으로 다 그렇죠. 그거 했고 예. 또 밑에 그 청와대 직원들 다 조사 받았고, 그렇죠. 다 조사 받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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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일은 아니에요. 왜 별거 예. 대통령 임기는 계속 하지만 예. 나중에 기소될지 안 될지의 여부는 대통령 임기 이후에 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수사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이 처리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상충 아닙니까? 진짜 이 관련해서 이거를 거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예. 그 저기 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일단은 그 이전에 지금 조중동 보수 언론까지도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렇죠. 예. 이 사태가 심각하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세상 다 아는 걸 대통령만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또는 모르는 척. 예. 부산 강서보궐선거 때 그랬고 부산 엑스포 유치 표결 때 그랬고 재벌들 다 아는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잠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이게- 척하는 사람은 예. 깨울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심각성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그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다 세상 다 알아도 혼자만 예. 집단 사고나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저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이미 결심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미 결심이 끝났다고 봐요. 야당이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이유 내가 불문 할 길 거부권이다. 가겠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말썽 부리면 국민의힘도 깨버리겠다. 뭐 이 정도 생각까지 지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검을 처리를 할 때 본인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면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양심 좀 있어봐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반대했던 의원들을 관련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 사람들은 낙선시켜야 된다. 그런 대중적인 운동도 벌어질 만한 그런 지금 정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네.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네. 대통령 간의 이해관계가 지금까지는 연합돼 있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 균열될 조짐이 이제 드러나는 게 바로 특히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죠. 특히 네. 4월 총선 전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도 체제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냐 마냐 이런 현안도 예. 다 이 관리까지 다 보고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민정당화. 민정당화? 예, 그러니까 저기 전두환이 또 다른 저기 육사 출신 하나의 노태우를 당대표를 시키잖아요. 민정당 시절에. 한동훈이 이제 같은 검찰 특수부 그 사조직이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이제 대빵이 지금 대통령이니까 2인자를 여당 대표를 시키는. 비슷하네. 이게 바로 비슷하네. 민정당 모델이 시나리오 1이고 예. 이게 깨지면 예. 국민의힘 자체도 깨버리는 게 시나리오 2라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의 시나리오다? 예, 그게 바로 저기 신한국당 모델입니다. 시나리오 2가. 과거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민정계를 깨버리면서 새로 창당한 게 신한국당 아니요? 이게. 근데 그때는 모여들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초기에 그리고 이제 YS 인기도 좋았고. 초기에 인기가 막 90% 그랬어요. 90%가 예. 넘었죠. 예, 90%가 넘었고 그때는 뭐 신한국 뭐 실제로 개혁적인 조치를 좀 많이 취했습니다. 금융실명제랄지 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랄지 하나의 해체랄지 네. 그러면서 민정당이라는 아주 구세력, 구태 세력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인데 누가 오겠냐? 누가 옵니까? 예. 별로 없어요. 없어도 아니 저기 부자가 망해도 상당한 네. 가요.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잔당이란 게 있어 항상. 잔당이. 그러니까 깨서 새로 만든다 이런 면에서 신한국당 비슷한 거죠. 김영삼이 민정결 쳤듯이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힘의 과거 새누리당 세력을 다 이제 내보내고 내 당으로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세 번째는 이두저도 아닌 거 그냥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완전히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거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통제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 말 그대로 레임덕이죠. 레임덕.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A, B, C가 있는 거죠. 근데 1과 2는 다 어떻게 보면 강공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 강공책 실패하면 3밖에 안 남는 건데 네. 레임덕밖에 안 남는 건데 네. 그거 말고 무슨 통합책이랄지 네. 융합책이랄지 뭐 다른 전술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들은 다 그런 걸 구상하는데 그러니까. 유독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제 자기중심성 예. 일종의 어떤 고립주의 내지는 주관주의 성향이 예. 그런 걸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의 대통령은 소수라도 그렇죠. 다수를 품음으로써 그렇죠. 이렇게 그걸 초월하고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3당 합당이
36%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다수를 먹은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제로 박근혜 네. 그 대표에게 음. 연합 정치 하자라고 실제 제안을 했었어요. 예. 예. 뭐 그런 면도 있죠. 음. 그러니까 대부분 정치는 관계와 연결의 미학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소수가 다수가 되는 건데 사실 히틀러도 1933년에 의석수가 40%밖에 안 되는 나치당 당수였어요. 그리고 총리였고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힌덴부르크라는 무능한 대통령을 딱 그냥 저기 흔들어 가지고 졸지에 정권을 수임받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본격적인 아주 최악의 인류 역사상 가장 혐오스러운 전체주의로 가게 된 결정적 순간이에요. 혹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총선에서 패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네. 150석 이상을 이준석 신당 또는 새로운 선택 등과 하면 네. 150석 이상을 통해서 그런 연합정권? 그럼 대통령은 본인이기 때문에 네.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3년이 보장되지 않나? 네. 그들만 잘 회의하면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전 이후에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한동훈을 시키면은 이제 민정당 모델이고 그러나 김한길이나 다른 뭐 옛날에 예컨대 김병준이나 이런 인물들이 등장한다면 그건 통합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어떤 시나리오가 무게가 실리느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새로운 선택이든 이준석 신당이든 만약에 윤석열 신당, 새롭게 태어나는 윤석열 신당의 국민의힘과 합치려고 할지 또는 연대를 하려고 할지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네요. 의심스럽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당대표가 뭐 예컨대 김한길 같은 사람이 오고 예. 조금 이제 수구적인 어떤 보수 세력에 대해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떤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확실한 방향만 쓴다면은 근데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여태까지 이념 논쟁만 했으니 그럴 정치적 자산을 소진해 그렇죠. 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하여간 정치는 상상력이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일견 예. 그런 건 염두에는 둘 필요가 있겠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예. 근데 이분이 계속 폭탄주만 마시고 뭐 이런 걸로 봐서 글쎄 똘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니 재벌 총수들도 데리고 떡볶이 먹고 뭐 그 사실은 유치하러 가가지고 나흘 전에 뭐 폭탄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한 명은 예. 저 언론에는 안 났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드신 걸 다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셌구나. 그리고 그 재벌 회장 중에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빼놓고는 술이 다 약해. 그렇습니까? 예. 술을 이상하게 못 마시는 사람들만 사람들만- 데리고 폭탄주를 부어라 마셔라 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나 먹였으면 얼마나 먹였으면 또 충성주를 먹다가 이제 드디어 그 몸에 탈이 나신 건데 그렇지. 그런데 옛날에 그 대구고검에 윤석열 검사가 좌천됐을 무렵에 예. 그때 이제 대구 쪽에 그 법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 윤석열 검사하고 술 먹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잃어버린 기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대. 예. 술 먹다 잔대. 눈을 감고 윤석열 검사가. 검사가 예. 그냥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러다 또 깨어나서 그런 스타일 제일 싫어. 그런 스타일 제일 싫어. 또 돌린다는 거야, 술을. 그런 또. 스타일 새벽 한 2시에 갑자기 깨. 예. 사람들 파려고 하는데. 예. 집에 안 가고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다음에 꼭 돌려. 예. 한 잔 말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고 11시가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잃어버린 기자들이 많아. 근데 문제의 술자리는 그 파리에서 파리가 아니라 어디더라? 프랑스 파리 맞아요. 파리에서 예. 저녁 8시에 그러니까 비교적 초저녁에 시작했다고 봐야 돼. 그 바쁜 일정 끝나자마자 술 처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엑스포 그러니까 유치하러 끝나자마자. 갔잖아요. 엑스포 예. 유치하러 유치하러 가가지고 본인들끼리 지금 저 소폭 마신 거 아니에요? 소폭인지 양폭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예. 그랬는데 어쨌든 폭탄주예요. 꼬냑이었나? 그랬는데
거기다 이제 회가 예. 곁들여지고 이렇게 된 건데 한식당이더라고. 아, 한식당이에요? 예.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재벌들 보면은 더럽고 아니 꼽죠. 우리가 지 꼬봉도 아닌데. 그렇지. 그런데 한때 자기를 잡아쳐놓은 검사 아니야. 예. 특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나를 아. 구속하고 나를 처벌한 검사가 앉아 있어 지금. 그렇지. 이거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면 오금을 못 펴. 거기에서 근데 안 받아 마실 수가 없겠네. 꼼짝 못 하겠구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또 거기다 아부를 해야 돼요. 음. 예, 재벌들은 검찰에 약점이 많아요. 거기에다 법인세 깎아준 것도 있고 게다가 대통령이 됐고. 됐고. 그러니 어떡하겠어. 그래서 받아 먹다가 예. 그 한 명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드신 거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축 받아서 방으로 갔더라. 아. 요 얘기는 내가 기업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그것까지 뭐 하는데 이번에 이 폭탄주 사건에 전부 언론에 출처가 오면 전부 기업인이에요. 그렇지. 그룹 관계자들이 언론에 다 보내준 거예요. 참을 만큼 참은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제. 예. 본인들도 계속 요구하는 것만 아니, 있고. 부산 불러 떡볶이 먹여, 오뎅 먹이고 만두 먹여. 근데 중요한 파리 가선 또 그래. 중요한 것은 돈 벌 기회를 많이 주냐고 하면 법인세 깎아준 것밖에 없지 미국에 돈 펑펑 써가지고 네. 본인들 입장이 굉장히 지금 난처해요. 아니 난처하죠. 예. 그 무모한 투자 계획에다가 네. 제일 뼈 아픈 거는 이 정부에 대한 위협감은 중국하고 단절하라는 압력이에요. 그게 큽니다. 예, 그게 큽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까지 중간재를 우리가 그쪽에 수출을 하려면 원자재랄지 이런 거를 싸게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이 최적화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근데 그쪽이랑 단절을 하면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 올라가는 건 너무 싫어하지. 거기에다가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예측성. 그렇죠. 그러니까 안개 속 이런 그렇죠. 거 기업은 정말 싫어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 계획을 짜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제 안보라는 프레임을 내세워서 이제 경제도 안보다 이러면서 정치가 통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경제를. 그렇네. 그게 중국하고 주로 관계에 다 그러네. 예, 들어와 네.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기업이 지난 30년간 정치를 걱정하고 비즈니스 한 거 아닙니다. 내 혁신과 자본과 실력을 갖고 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가지고 모든 경제는 안보라는 거예요. 안보, 경제 안보란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NSC의 경제 안보실을 만들어서 다 통제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한중간에 뭐가 될만 하면은 차단 이래 돼가지고 산자부 외교부가 지금까지 중국하고 거의 단절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물밑에서 막 나서거든요. 네. 미국은 뭐 요즘 뭐 노골적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이랑 어떻게든 화해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양면의 전략,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런 모습이 중국이랑 무조건 만나야 돼요. 시진핑이랑. 그 김태효 그 안보실 1차장이 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신아세아 그 연구 논문집에 뭐라고 썼냐면은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중국을 두들겨 패는데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두들겨 패고 봉쇄한 것보다 더 가혹하게 할 거다. 그리고 완전히 무릎 꿇릴 때까지 봉쇄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썼어요. 잘못됐네. 예. 판단이 잘못됐네. 그런데 지난 그 10월 초에 그 포린 어페어즈의 제이크 설리반 그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그렇죠. 뭐라고 했느냐? 예.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과거 냉전 시대 미국이 소련을 통제한 것과 같은 봉쇄 정책은 중국에 대해서 절대로 하는 일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한다. 예. 안 한다. 그리고 엊그제는 예. 제니 델런 미국의 재무장관이 예. 중국하고의 긴밀한 경제 협력을 또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태효 차장이 그게 이제 대통령을 세뇌시킨 건데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서 불가능한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금 안보실장 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예. 더 심하게 논문에 뭐라고 쓰냐면은 지난 3000년 이래 중국은 우리의 제1의 적국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야, 중국이랑 적국이라 그래. 중국이랑 제1의 사업하시는 적국. 분들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 제1의 적국이라 그랬어요. 여전히 중국이 우리의 수출입 관련해서는 1위의 국가인데 적이래. 그냥 적이래요. 그것도 제1의 적이래.
이게 이제 대통령을 에워싸고 강화하는. 안보실로 오신대요, 이분이 안보실장으로? 아니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지금 안보실장은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와, 그랬는데 안보실장이 국정원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이제 하마평인데 여론에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국정원장 임명이 곧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임자가 예, 김태효보다 더 센 사람이 와요. 걱정이네. 걱정. 마지막으로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예, 의원님 뭐 정의당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이시잖아요. 예. 유호정 의원과 관련해서 음. 탈당 왜 안 해요? 안 하고 버텨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데 아니 뭐- 그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심해도 이게 보통 네. 심한 겁니까? 그런데 유호정 의원이 갑이에요. 갑이에요? 예. 왜? 안 하고 버티다가 예. 1월 말 지나서 하면은 국회의원 임기 120일을 안 되는 게 남겨놓고 탈당하면 의원 승계가 안 돼요. 아 그럼 의원직 유지가 계속 되는구나. 본인이 그때 가선 탈당하면 그냥 정의당 의석만 줄지. 한 달만 기다린다는 전략이네. 예. 그러니까 그게 1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심하네. 그러지 않아도 저기 당이 빚더미 위에 올랐는데 그렇죠. 거기서 의원 한 석이 줄면은 이제 재정에 치명타를 얻어요. 그렇죠. 정의당 같은 그래서 경우는 한 명의 의원이 어. 멀쩡한 당 하나를 어떻게 초토화시키고 나가는가 시나리오가 아직도 창창히 남아 있어. 거기가 갑이 됐어요 지금. 참 대단합니다. 어. 예. 누가 추천했어요? 아니 거기 선거로 됐지. 그 청년 득표에서 1등을 했잖아 자기가. 아니 청년들표에서 노조가 도왔지. 노조가 뒤에 있었죠. 전부 다 합하면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19등인가 그래요. 19등인가 그렇죠. 근데 1번 준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아, 정의당도 스토리 많은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당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아픈 사람이 많아. 내가 간병 요양하러 간 거예요. 내가 돌봐주러. 이거라도 안 하면 진짜 우리 이 586 세대들은 거의 뭐 진짜 자살하고 싶을 거야. 이런 참상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것만은 막겠다고 해서 이 몸을 던진 겁니다. 제가. 예, 예. 몸을 던지신 예.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 그리고 정의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분석이었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조수진 변호사가 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